일본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살다가 망했어요. 떡락하고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버블 경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코카콜라 광고 영상이에요. 일본의 1980년대 황금기에 찍혀진 영상인데요. 저 회사원들 여기 넘치는 것 좀 보세요. 정말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 시절에 갓 들어온 20대 신입사원 연봉이 당시 돈으로 무려 1억이랍니다. 뭐 이 정도니 여유가 넘칠만 하죠. 지금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영상을 보고 그리움의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1980년대는 진짜 정말 일본의 황금기였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잘 살던 시절이에요. 1인당 GDP가 미국 GDP를 넘어가면서 미국 뺨 싸대기를 마구마구 때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당시 세계 50대 기업 1위가 NTT,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10위 중에 8개, 20위 중에 16개 기업이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이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저희한테 잘 알려진 소니나 토요타 자동차를 제외하고도 파나소닉, JVC, 혼다, 캐논 등 미국하고 유럽의 경쟁자를 몰아내고 세계 시장을 꽉 잡는 브랜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했던 시절은 잠시고요. 버블 경제는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죠. 못 일어서고 폭락된 상태로 잃어버린 10년, 20년을 지나서 현재 잃어버린 30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었길래 현재와 같을까요? 함께 한번 알아보시죠. 먼저 일본이 80년대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당시 세계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승승장구하던 미국은 70년대 말 이런저런 골치 아픈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가장 골치 아픈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 상황은 어려워서 내 주머니는 가벼워지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민들이 참 살기 힘들겠죠. 정치하는 분들 자기 자리 지키려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데요.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미국의 폴 볼커는 금리를 무려 20%로 인상해버립니다. 우리가 살인적인 금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 살인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폴 볼커는 항상 품속에 권총을 휴대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자를 올리면 물가가 내려가냐고래?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물건을 사게 됩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싸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도 사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내일 살 사람도 모레 살 사람도 오늘이 더 싸기 때문에 오늘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원래 수요보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니까 물건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금리를 저렇게 확 인상하게 되면 물건을 사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놓아서 이자를 받는 게 더 이득이죠. 그러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급한 대로 물가는 잡았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정말 큰 타격을 받아서 아예 작살이 났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금리를 높이자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전 세계의 달러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향했고 이는 달러 가격의 떡상을 불러왔죠. 달러가 비싸지니까 덩달아 달러 가격으로 표시된 미국의 제품 가격도 오르고 미국 제품은 비싸서 안 팔리니 미국 제조업이 덩달아서 박살이 난 거예요. 반대로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국의 화폐로 제품을 수출하고 비싼 달러를 사오니까 개이득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본과 통일 이전의 서독이 큰 이익을 봤습니다. 물론 미국 형님이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당시의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4개국 중앙은행 총재를 미국으로 부릅니다. 어디로요? 뉴욕 맨하튼의 센트럴 파크에 남쪽에 있는 플라자 호텔로 불렀습니다. 여기 나홀로 지배의 장면에서 케빈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연한 이곳이죠. 네,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신 플라자 합의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니네들 일본이라 서독 일로 와봐. 너희들 화폐가 너희들 경제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 이제부터 너희들 화폐의 가치를 절당한다 실시. 난다 그래. 안됩니다 데스. 뭐 까라면 까는 거지. 일본은 엔화 강세화를 강제 합의하였는데요. 그래서 미국 달러 가치는 낮아지고 엔화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85년도 엔화의 시선은 1달러에 240엔이었습니다. 그 이후 2년 만에 1달러에 120엔이 되었고 엔화의 강세는 이후로도 쭉 이어져서 1995년 1달러에 80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일본 입장에서는 대놓고 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30년 전에 핵폭탄으로 쳐 맞고 눈물 흘렸으니 세계 최고 미국한테 대들 수도 없고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데스. 머리를 굴려보자. 수출이 안 된다면 해외가 아니라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 어쨌든 일본에서도 플라자 합의에 맞춰서 정책을 내놓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돈 쉽게 빌려주겠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 기업이 쉽게 빌린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공장을 세우고 제품도 연구하고 직원도 채용하고 해서 규모를 불려요. 규모를 불려서 큰 규모의 경제로 기업이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이 발전을 하면은 직원을 더 뽑고 직원들 월급도 더 주고 또 직원들 월급이 올라가면 직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비가 많아지면 다시 이 물건을 판 기업들이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 기업들이 더 큰 돈을 벌게 되면 다시 직원들을 더 많이 뽑고 더 월급을 많이 주고 그럼 직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선순환이 이뤄지는 거예요. 완벽해요. 하지만 물론 이렇게 잘 돌아갔다면 유튜브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일본의 버블 경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예요. 자, 저금리로 풀린 돈은 어디로 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일단 기업은 공장을 확장하려고 부동산을 삽니다. 근데 이것 봐라? 땅 가격이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당연히 다른 기업들도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도로나 전기, 산업단지 인프라가 잘 이루어진 땅은 전국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기업들도 그 땅을 사려고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근데 이렇게 땅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공장을 열심히 지어서 제품을 안 만들어도 그냥 땅만 팔아도 돈을 벌어요. 이게 일본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엔화 가치가 너무 올라가지고 수출하면 어차피 손해인데 땅을 사고 팔으니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이거는 제품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부동산이 돈이 되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돈 안 되는 제품 연구 기술 하지 마. 돈 되는 부동산 주식 기술 개발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재테크라는 말. 현지어로는 자이테쿠라는 말이 이때 버블 경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재테크라는 말이 원래 기업용 재무관리 용어에서 출발했는데 근데 이 기업들이 땅 팔고 사고 주식 팔고 사고 하니 이게 일반인들한테까지 내려와서 오늘날 재테크라는 자연스러운 용어가 된 거죠. 여튼 이때 LTV가 무려 120%였다고 합니다. LTV가 뭐냐고요? 담보대출 비율인데요. 집 가격 대비 얼마만큼 빌려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120%면 한마디로 1억짜리 집을 사면 1억 2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네, 집을 사면 오히려 돈이 남습니다. 왜 이럴까요? 일본 은행들도 경쟁을 했습니다. 서로 빌려주기로요. 나카무라라는 사람이 1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A은행은 80%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B은행은 저희는 80 받고 90 드립니다. C은행은 저희는 100%도 대출해드려요. 그럼 D은행은 저희는 부동산의 미래가치로 대출해드립니다. 120% 빌려드립니다. 어차피 집 가격은 오를 테니까요. 네, 은행 입장에서 내가 120%를 안 빌려주면 이 고객은 어차피 다른 은행으로 가서 120%를 대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도 질세라 무리한 대출 상품을 파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사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럼 그 돈으로 또 땅을 사고 또 땅값이 올라가면 오른 만큼 대출을 받아서 또 땅을 사요. 근데 한 사람만 이런 게 아니죠. 모두가 이 시장에 올라타면 부동산 가격은 정말 수직 상승 로켓슛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슬슬 어디서 거품 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또 쉽게 돈을 빌려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돈은 땅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흘러 들어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주식 가격도 엄청 올라가게 되는데요. 특히 평범한 일본인들도 모두 다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게 할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1987년 NTT라는 회사가 주식 상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KT 같은 회사인데요. 이거를 민영화하기 위해서 주식 공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인들은 이거 주식은 위험하다, 부동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본 정부에서 안 망한다는 도장을 딱 찍고 나온 기업인 거예요. 너도 나도 이 주식을 사려고 줄을 섭니다. 결국 추첨을 해서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상장할 때 가격이 120만 원이고 상장하자마자 2월에 160만 원에 거래되던 NTT 주식은 4월에 31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3배가 뛰어오른 거죠. 아까 시작할 때 세계 기업 시총 순위 보여드렸죠. 네, 바로 이 NTT가 세계 시총 1위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평범한 일본 사람들도 안전한 엔티티라는 주식이 3배나 뛰고 집하고 부동산은 한계가 덩어리가 커갖고 가격이 비싸서 이제 들어가긴 힘들지만 주식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비벼볼 만한 수치인 거죠. 너도 나도 막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니케이 지수가 완전히 하늘로 치솟습니다. 또 아까 보여드린 기업순위 다시 보시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시총순위라는 게 시가총액을 말한 겁니다. 즉 주식 발행수 곱하기 개당 주식을 곱해서 말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주식에 광풍이 부니까 너도 나도 주식에 투자하니까 주식 가격이 치솟고 일본 기업들의 시총이 치솟고 이게 뭐 세계 상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진짜 일본 기업들이 펀더멘탈이 좋아가지고 잘 되는 상황도 있다면 좋겠지만요. 실은 잘 보면 상당수가 은행과 증권회사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도쿄전력, 가스, 간사이 전력 이런 인프라 회사도 있거든요. 네, 뭐 은행의 경우는 잘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은행의 경우 아까 돈 빌려서 땅 사고 돈 빌려서 주식 사고 이럴 때마다 이자를 가져가니 은행이 잘 될 수밖에 없겠지만요. 이게 문제는 거품이 잔뜩 낀 자산을 담보로 쌓아 흘린 은행 실적이라는 거죠.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간사이 전력이란 이런 기업들은 일본의 특정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기업 시총이 높을 수가 있나요? 땅에서 전기를 공짜로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딱 한정되어 있는데 일본 내부에 주식 투자가 과열되어가지고 실제 가치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과 기업이 막대한 돈을 일본 주식시장에 투입했고 그 돈이 이런 기업까지 가치를 높인 거죠. 실제로 넘쳐나는 돈, 갈데없는 자본들이 여기저기 수없이 투자됩니다. 일본에서 뭐만 하면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시티팝, 일본 애니메이션들 정말 퀄리티가 엄청나죠. 돈 들어간 느낌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2020년대 전세계 시총을 보면 미국이 끊임없는 혁신으로 만들어진 IT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저 때는 그저 돈을 위한 돈잔치였어요.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이 거품 끼는 소리? 이때 일본의 부동산과 증권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버블이 끼게 됩니다. 욕심과 돈으로 쌓아올린 부동산과 증권시장이죠. 일본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을 2번 살 수 있다 데스. 이제 일본이 미국을 배울 필요가 없다 데스. 미국이 우리를 배워야 한다 데스. 정말이지 시중에 막대한 돈이 엄청 풀려요.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 중에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흥청망청 되는 사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하룻밤에 1000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술집 여자 호스티스한테 자동차를 사주고 1억엔짜리 가게를 막 사줘요. 아파트를 사줘요. 당시 유행했다는 돈부채춤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만원 하는 명품백에서 돈다발을 꺼내서 돈다발로 부채를 만들어서 돈부채춤을 춥니다. 자고 일어나면 주식과 부동산이 올라요. 근데 일본 국민 모두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최근에 한국 상황과 매우 비슷한데요. 이미 집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고래는 행복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난 고래는 불행하죠. 이미 살고 있는 집도 돈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점점점 집값이 싼 곳으로 외곽으로 밀려나가게 되죠. 집은 이미 실수요자들한테는 너무 비싼 가격이 되었어요. 또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연애를 안 해요. 연애를 안 하니까 애를 안 낳게 돼요. 출산율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애를 안 낳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구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데 새로 태어나 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인구가 나이를 먹게 됩니다. 고령화가 시작돼요. 집을 못 사니까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반면 옆집 부자고래를 보니 일 안 하고 집 주식만 사서 기다리면 돈을 쉽게 법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버는 돈보다 저렇게 주식, 부동산으로 버는 돈이 더 많다면 과연 일하고 싶을까요? 열심히 일해도 평생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일하고 싶을까요? 게다가 부자고래는 쉽게 번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습니다. 돈을 펑펑 쓰는데 수익 명품 사고 자동차 페라리 사고 나이트클럽에서 돈 왕창 써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팁으로 줘요. 돈 많은 사람들은 흥청망청 되고 돈 없는 사람들도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날의 욜로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떠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죠? 뭐 여튼 이런 버블로 인한 행복을 잠시였고요. 일본은 이제 버블 붕괴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일본의 버블 경제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버블 경제가 어떻게 몰락을 했고 어떤 영향을 가져왔고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이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